이렇게 실제 한국사 문제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배경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한국사 퀴즈 앱도 있으니 댓글 혹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상평통보와 숙종시대, 조선 후기. 숙종은 조선의 제19대 왕이에요. 재위 기간은 1674년부터 1720년까지로 무려 46년이나 왕위에 있었어요. 숙종 시대에는 여러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평통보의 전국적 유통이 중요해요.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에 널리 사용된 화폐로 숙종 때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숙종 때는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이의 갈등으로 유명한 기사환국, 갑술환국 등 여러 차례 환국이 일어났어요. 환국이란 정권이 한 붕당에서 다른 붕당으로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말해요. 또한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어요. 1712년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을 정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에요. 대동법도 숙종 때 전국적으로 완성되었고요. 참고로 당백전 발행과 경복궁 준거는 훨씬 뒤인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일이에요. 백제의 공예 기술과 문화유산. 삼국시대 백제. 백제는 삼국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공예 기술을 자랑했어요. 그 중에서도 백제 금동대학로는 백제의 예술적 수준을 대표하는 걸작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백제의 또 다른 보물, 바로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이에요. 백제 불상의 특징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예요. 이런 미소를 백제의 미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백제 사람들은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세련된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특히 금속 공예 기술이 뛰어나서 금동으로 만든 불상이나 장신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백제는 이런 뛰어난 문화를 일본에 전해주기도 했어요. 일본의 고대 문화 발전에 백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백제의 공예품들은 섬세한 표현과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특징이에요. 국립부여박물관이나 국립공주박물관에 가면 백제의 아름다운 문화유산들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육일준의 중립론. 근대 개항기. 육일주는 조선 후기 개화파 인물이에요. 그는 조선 최초로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으로 유명해요.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했어요. 귀국 후에는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조선에 소개한 중요한 저서예요. 육일주는 중립론이라는 글도 썼어요. 당시 조선은 청나라,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육일주는 조선이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여러 강대국들이 조선의 중립을 보장하면 어느 한 나라가 조선을 침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중립론은 1880년대 조선의 외교 방향을 모색하던 시기에 나온 주장이에요. 비슷한 시기인 1882년에는 이모군란이 일어났어요. 구식군인들이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자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고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거문도 사건은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에요. 서희의 외교 담판. 고려 정기. 서희는 고려시대의 뛰어난 외교관이에요. 993년에 거란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했을 때 서희가 직접 거란 장수 소손영과談판을 벌였어요. 서희는 거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고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지었다고요. 또한 거란과 교류하고 싶어도 중간에 여진족이 맡고 있어서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이 논리정연한 주장에 거란은 설득당했고 오히려 고려에게 강동육주를 내어주게 되었어요. 강동육주는 청천강 북쪽에서 압록강 남쪽까지의 지역으로 이로써 고려는 압록강까지 영토를 넓히는 큰 성과를 거뒀어요.
전쟁 한 번 치르지 않고 외교 협상만으로 영토를 확장한 서희의 담판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외교적 승리 중 하나로 꼽혀요. 고려원 간섭기. 고려 후기. 고려와 몽골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려는 13세기에 몽골의 침입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1231년부터 시작된 몽골의 침입은 약 30년간 계속되었고, 고려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 항쟁했어요. 결국 1270년에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했어요. 강화 이후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먼저 원나라는 일본 원정을 위해 고려에 정동행성을 설치했어요. 정동행성은 원래 일본 정벌을 위한 기구였지만 나중에는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관이 되었어요. 또한 고려는 원나라에 공녀를 보내야 했어요. 공녀란 원나라 황실이나 귀족에게 보내는 여성들을 말해요. 이 때문에 고려에서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조원 풍습이 생기기도 했어요. 한편 원 간섭기에는 몽골의 풍습이 고려에 들어와서 변발이나 몽골식 의복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동북구성은 이보다 훨씬 이전인 고려 예종 때 윤관이 여진족을 물리치고 쌓은 성이에요. 1107년에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뒤 함경도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았지만 여진의 끈질긴 요청으로 1년 만에 돌려주었어요. 응방은 매를 길들여 사냥에 쓰는 기관인데 원 간섭기에 설치되어 백성들에게 큰 폐해를 끼쳤어요. 조선 후기 서민 문화와 민화.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서민층이 생겨났어요. 이들은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화예요. 민화는 이름 없는 화가들이 그린 그림으로 서민들의 소망과 일상을 담고 있어요. 까치와 호랑이, 물고기, 꽃과 새 같은 친근한 소재를 밝고 화려한 색채로 표현했어요. 호랑이를 무섭지 않고 익살스럽게 그리기도 하고 물고기나 꽃을 통해 복을 빌기도 했어요. 민화는 집안을 장식하거나 병풍으로 만들어 사용했는데 전문 화가의 그림과 달리 자유롭고 해학적인 멋이 있어요. 한편 고려 시대에는 청자가 발달했어요. 청자는 푸른 빛이 도는 고급 도자기로 특히 상감 기법으로 무늬를 넣은 상감청자가 유명해요. 조선 전기에는 담백하고 깨끗한 백자가 유행했는데 이것은 유교적 검소함을 추구하던 조선 사대부의 취향을 반영한 것이에요. 김홍집. 근대 개항기. 김홍집은 조선 후기 개화파 정치인이에요. 1880년에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는데 이때 청나라 외교관 황준원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책에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 조선이 중국, 일본, 미국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조선 책략이 국내에 퍼지면서 개화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졌고 특히 유생들이 만인설을 올려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어요. 김홍집은 이후에도 개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는데 1882년 제물포 조약 체결에도 관여했어요. 1894년 갑오개혁 때는 총리 대신이 되어 개혁의 앞자리에 섰어요.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같은 큰 변화를 이끌었죠. 하지만 을미사변 이후 단발령을 시행하면서 백성들의 원망을 샀고 아관 파천 때 피살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어요. 일제강점기 민족 문화 수호 운동.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 혼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이 시기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겼지만 문화와 정신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나훈규는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을 만들었어요.
이 영화는 일제의 검열을 피하면서도 민족의 슬픔과 저항 정신을 담아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훈규는 감독이자 주연 배우로 직접 출연하기도 했어요. 박은식은 역사학자로서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책을 썼어요. 대표적으로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가 있습니다. 그는 나라는 망해도 역사가 남아있으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용우는 승려이자 시인이에요.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으로 유명한데 여기서 님은 잃어버린 조국을 의미해요. 민족이 처한 슬픈 상황을 시로 표현하면서 독립에 대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주시경은 국어학자로서 우리말과 한글을 연구했어요. 그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인지 알리려고 노력했고 제자들을 길러내서 국어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조선어 학회의 기초가 된 인물이에요. 손기정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선수예요. 하지만 당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 대표로 출전해야 했고 가슴에 일장기를 달아야 했어요. 동아일보는 손기정 선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우고 신문에 실었는데 이것이 바로 일장기 말소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동아일보는 정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려 사심관 제도, 고려 정기. 고려 시대에는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여러 관직을 두었어요. 그 중에서 사심관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건 고려 태조 왕건이 만든 제도예요. 태조 18년, 서기로는 935년에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가 고려에 항복했어요. 왕건은 김부를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했어요. 사심관은 출신 지역의 부호장 이하 향리들의 인사 문제를 맡아보는 자리였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 고향 출신의 지방 관리들을 추천하고 감독하는 역할이에요. 이 제도는 지방 호족들을 회유하고 그들의 협조를 얻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중앙의 고위 관리가 자신의 출신 지역에 대해 사심관이 되어 그 지역의 향리들을 통제했던 거죠. 한편 고려의 다른 지방 제도도 알아볼까요? 고려는 전국을 오도와 양계로 나누었어요.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 양계는 북쪽 국경지대의 군사구역이에요.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해서 군사적인 일을 담당하게 했어요. 오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했는데 안찰사는 도내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순찰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향촌의 실질적인 행정 실무는 향리들이 담당했어요. 향리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를 보좌하면서 세금 징수나 노역 동원 같은 실무를 처리했답니다. 신민회. 근대 대한제국. 신민회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민회는 1907년에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등이 비밀리에 만든 항일단체예요. 당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점 더 강하게 압박하던 시기였어요.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1907년에는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는 등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신민회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스럽게 활동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감시가 심했기 때문이에요. 신민회의 목표는 실력을 길러서 독립을 이루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힘썼어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길렀고 태극서광과 자기회사 같은 기업도 만들었어요. 특히 신민회는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만만주 삼원보에 땅을 사서 한인들을 이주시키고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려 했죠. 하지만 1911년에 일제가 꾸민 백오인 사건으로 신민회는 해체되고 말았어요. 일제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를 조작해서 신민회 회원들을 대거 체포했거든요. 신민회는 비록 해체되었지만 이후 독립운동의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단체였어요. 정월 대보름. 전통 세시풍속.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한 해의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날을 매우 특별하게 여겼는데 새해 첫 보름달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월 대보름에는
다양한 풍속이 전해져 내려와요. 먼저 부럼 깨기가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두, 땅콩, 밤 같은 딱딱한 견과류를 깨물면서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기를 빌었어요. 또 오곡밥을 지어 먹었는데 쌀, 찹쌀, 조, 수수, 팥 등 5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밥이에요. 이 오곡밥을 여러 집과 나눠 먹으면 복이 온다고 했어요. 묵은 나물도 빠질 수 없는 음식이에요. 가을에 말려둔 호박, 고사리, 도라지, 시래기 같은 나물을 무쳐서 먹었어요. 저녁이 되면 달집 태우기를 했어요. 지피나 나뭇가지로 큰 달집을 만들어 놓고 보름달이 뜨면 불을 붙여요. 달집이 활활 타오르면 그해 풍년이 든다고 믿었어요. 쥐불놀이도 정월 대보름의 대표적인 놀이예요. 논두렁이나 밭두렁의 마른 풀에 불을 놓아 해충의 알을 태워 없앴어요. 연날리기도 이 시기에 많이 했는데 연에 애군을 실어 날려보낸다는 의미로 연줄을 끈왕 하늘로 보내기도 했어요. 서원. 조선 후기. 서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서원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사설 교육기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방의 양반 자제들이 유학을 공부하던 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원은 2가지의 기능을 했어요. 하나는 교육이고 또 하나는 제사예요. 존경받는 유학자나 충신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동시에 그분들의 학문과 정신을 본받아 공부했던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1543년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에요. 이 서원은 고려 말의 유학자 안양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퇴계 이황의 건의로 명종 임금에게서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이렇게 임금에게 이름을 받은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해요. 서원은 지방 사림들의 정치적 결집 장소로도 활용되었어요. 사림들이 모여서 학문을 논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원이 너무 많아지고 폐단도 생겼어요. 세금을 면제받으려고 서원에 토지를 맡기는 양반들이 늘어났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전국의 서원을 대대적으로 정리했어요. 사액서원 중에서도 47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해버렸어요. 이때 사족들이 크게 반발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환영했다고 해요. 고구려 금동 영가 7년명 열애 입상. 삼국시대 고구려. 고구려 불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고구려는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예요. 372년 소수리망 때 전진에서 순도라는 승려가 불상과 불경을 가지고 왔어요. 이때부터 고구려에서 불교가 시작된 거예요. 고구려 승려들은 불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천불이라고 해서 작은 불상을 아주 많이 만들어 유포했어요. 천불은 말 그대로 1000개의 부처라는 뜻인데 실제로 수많은 작은 금동불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던 거예요. 이런 불상들 중에는 만든 연도가 새겨진 것들이 있어서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연가라는 연호가 새겨진 불상이 대표적인데 연가 7년이라는 명문이 있어서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불상은 경상남도 의령에서 발견되었는데 고구려 불상이 신라 지역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것은 당시 삼국 간에 문화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고구려 금동불은 대체로 몸에 비해 얼굴이 크고 옷주름이 좌우 대칭으로 표현되는 특징이 있어요. 발해고와 남북국 시대론.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우리 역사를 주체적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득공이라는 학자가 쓴 발해고라는 책이 아주 중요해요. 유득공은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고 신라와 발해가 함께 존재했던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불렀어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유득공이에요. 그는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신라만이 아니라 발해도 우리 역사의 일부라고 강조했어요.
한편 동국통감은 조선 성종 때 서거정 등이 편찬한 역사서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정리한 책인데 편년체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편년체란 역사적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또 다른 중요한 역사서로 제왕온기가 있어요. 고려 후기 이승휴가 쓴 책인데 우리 역사를 중국 역사와 대등하게 서술한 것이 특징이에요.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강조하면서 민족적 자주의식을 드러냈어요. 삼공유사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련 스님이 쓴 이 책에는 단군 신화가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통일신라 구주 오소경. 고대 통일신라. 통일신라의 지방행정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는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지방제도를 새롭게 정비했어요. 가장 큰 특징은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눈 구주 오소경 체제예요. 구주는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전주, 무주, 상주, 양주, 강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각 주에는 총관이라고 부르는 지방관을 파견해서 다스렸어요. 오소경은 금관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북원경인데요. 수도인 경주가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전국을 균형 있게 다스리기 위해 설치한 거예요. 소경에는 사신이라는 관리를 보냈어요. 주 아래에는 군과 현을 두었는데 모든 군과 현에 중앙에서 관리를 보낸 건 아니었어요.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된 곳을 주현, 파견되지 않은 곳을 속현이라고 불렀는데 속현이 주현보다 훨씬 많았어요. 또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수리 제도를 실시했어요. 이건 지방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머물게 하는 일종의 인질 제도였어요. 그리고 지방관을 보조하고 향리들을 감찰하기 위해 유향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도 운행했어요. 천도교. 조선 근대. 천도교에 대해 알아볼게요. 천도교는 동학을 계승한 민족 종교예요. 동학은 1860년에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인데요. 이후 1905년에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고 근대적인 종교 조직으로 정비했어요. 손병희는 천도교의 3대 교주였어요. 천도교는 인내천 사상을 강조했는데 이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 안에 하늘님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신분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가르쳤어요. 천도교는 1919년 3.1운동 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손병희를 비롯한 천도교 지도자들이 민족 대표 33인에 다수 포함되어 독립선언에 참여했거든요. 또 천도교는 어린이날 제정에도 크게 기여했어요. 천도교 소년회를 이끌던 방정환이 어린이라는 말을 널리 퍼뜨리고 1923년에 어린이날을 처음 만들었어요. 천도교에서는 개벽이라는 잡지와 신여성이라는 잡지도 발간했어요. 개벽은 1920년에 창간된 종합 잡지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신여성은 여성 계몽을 위한 잡지였어요. 고조선. 고조선. 고조선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조선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예요. 단군 원검이 세운 나라로 단군 신화에 따르면 환웅의 아들인 단군 원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열었다고 해요. 고조선의 영역은 상당히 넓었어요. 후한서라는 중국 역사책에 보면 고조선은 북쪽으로 고구려, 옥저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진안과 맞닿아 있었으며 동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서쪽은 낭랑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옥저 고구려가 원래 고조선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팔조법이에요. 팔조법 중에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3개 조항인데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공물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고조선이 생명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노동력을 중시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어요. 고조선의 문화권은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의 분포로 짐작할 수 있어요. 탁자식 고인돌은 돌을 탁자처럼 세워 만든 무덤이고 비파형 동검은 악기 비파처럼 생긴 청동검이에요.
이런 유물들이 발견되는 곳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였던 거예요. 고조선은 기원전 2세기경 위만이라는 인물이 들어와 왕위를 빼앗으면서 위만조선이 되었고 결국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 무제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어요. 참고로 고조선 이후에 등장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부여는 만주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로 고조선과는 별개로 건국된 나라예요. 부여에서 내려온 세력이 건국한 나라는 고구려와 백제예요. 삼강행실도 조선 정기 삼강행실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삼강행실도는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책이에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쉽게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도리가 있는데 바로 삼강이에요. 삼강은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인 군신유의, 부모와 자식 사이의 도리인 부자유친, 그리고 부부 사이의 도리인 부부유별을 말해요. 이 책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효도를 잘한 사람, 나라에 충성한 사람, 정절을 지킨 여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총 330명의 모범 사례를 모았답니다. 특히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함께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그림만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었어요. 세종은 이 책을 전국에 널리 퍼뜨려서 백성들이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도록 했어요. 삼강행실도는 조선시대 유교적 사회 질서를 백성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대표적인 윤리 교육서였답니다. 고려 광종의 업적 고려 정기 고려 광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광종은 고려의 네 번째 왕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진 임금이에요. 광종 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노비한건법을 실시한 거예요. 이건 노비들의 신분을 자세히 조사해서 원래 양인이었는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풀어주는 제도였어요. 당시에는 호족들이 백성들을 불법으로 노비로 삼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광종은 이런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노비한건법을 시행했어요. 이를 통해 호족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어요. 또한 광종은 과거제를 실시하여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했어요.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한 거예요. 칭제건원도 실시하여 독자적인 연호인, 광덕, 준풍 등을 사용했어요. 공복제도도 정비하여 관리들의 복색을 구분했어요. 이렇게 광종은 고려가 안정적인 국가체제를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한 왕이에요. 참고로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 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고 12목을 설치하여 지방제도를 정비한 왕이에요. 위화도 회군과 조선 건국 과정 고려 후기 조선이 건국되기까지의 과정을 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고려말, 나라가 많이 어지러웠어요. 권문세족이라는 세력이 땅을 마구 빼앗고 왜구가 자주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힘들었죠. 이때 이성계라는 장군이 나타났어요. 그는 왜구를 물리치면서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답니다. 그러던 중 1388년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고려 조정에서는 요동을 정벌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라는 섬에서 군대를 돌렸어요. 이것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에요. 이성계는 개경으로 돌아와 최영장궁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어요. 그 후 과전법을 실시했는데 이건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땅을 몰수해서 새롭게 나눠주는 토지제도였어요. 신진 사대부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이성계의 세력은 더 커졌고 결국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1394년에는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어요. 한양에는 종묘와 사직단을 세웠는데 종묘는 왕의 조상을 모시는 곳이고 사직단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청동기 시대 선사시대 청동기 청동기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청동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 다음에 오는 시대로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300년경까지 이어졌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청동으로 만든 도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이 있어요. 비파형 동검은 악기인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청동기 시대에는 농업 기술이 크게 발전했어요. 특히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반달 돌칼을 사용해서 벼 이삭을 수확했어요. 반달 돌칼은 반달 모양으로 생긴 돌칼인데 손잡이 구멍에 끈을 꿰어서 손에 쥐고 이삭을 따는 데 사용했어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은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은 커다란 돌을 여러 개 세우고 그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올려놓은 형태예요. 고인돌을 만들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계급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청동기 시대에는 민무늬 토기를 사용했어요.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와 달리 무늬가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시대에는 사유재산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나타나면서 계급사회가 형성되었어요. 흥선대원군의 정책.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흥선대원군은 조선 제26대 왕인 고종의 아버지예요. 본명은 이하응이고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로서 대신 정치를 맡았어요. 이것을 섭정이라고 해요. 흥선대원군은 약 10년 동안 강력한 개혁 정치를 펼쳤어요. 먼저 세도 정치로 무너진 왕권을 다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동김씨 같은 세도 가문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능력 있는 인재를 골고루 등용했어요. 또한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다시 지었어요. 이것을 경복궁 중건이라고 해요. 하지만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기도 했어요.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물가가 크게 올랐어요.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있던 서원을 대부분 정리했어요. 서원은 원래 유학자를 기리고 교육하는 곳이었는데 이때는 세금도 안 내고 권력만 휘두르는 곳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47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했어요. 외교 정책에서는 서양과의 통상을 거부했어요. 프랑스와 미국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물리치고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어요. 척화비에는 서양 오랑캐와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흥선대원군은 운현궁에서 살았어요. 운현궁은 지금도 서울에 남아있답니다. 윤봉길. 일제강점기 1930년대. 윤봉길 의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윤봉길은 1908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예요. 어릴 때부터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느끼며 자랐고 농촌 계몽운동을 하다가 더 큰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1931년 중국 상하이에 도착한 윤봉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 김구 선생을 만났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이 이끌던 한인애국단에 가입했어요. 한인애국단은 일제의 주요 인물을 처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 조직이었어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일본의 천장절 기념식과 상하이 사변 전승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윤봉길은 이 행사장에 폭탄을 투척했어요. 이 의거로 일본군 대장 시라카와가 사망하고 여러 일본 고위 관리들이 부상을 입었어요. 윤봉길 의거는 침체되어 있던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특히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중국의 장제스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며 감탄했다고 해요. 윤봉길은 체포되어 그해 12월 일본에서 순국했어요. 그의 나이 겨우 25이었어요. 정도전. 조선 정기. 정도전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자 학자예요. 그는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에요. 정도전의 호는 삼봉인데 단양에 있는 도담삼봉이라는 아름다운 바위섬에서 따온 거예요. 그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세우려 했어요. 특히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는 민본 사상을 강조했어요. 또한
왕보다는 재상이 중심이 되어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생각을 재상 중심의 정치라고 해요. 정도전은 불교가 나라에 해롭다고 생각해서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써서 불교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조선경국전이라는 책을 지어서 새 나라의 법과 제도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왕권을 강화하려던 이방원과 대립하다가 제1차 왕자의 난 때 죽임을 당했어요. 백제 근초고왕 삼국시대 백제 4세기 백제 근초고왕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에요. 4세기 중반의 즉위에서 백제를 크게 발전시켰어요. 근초고왕 때 백제는 마한 지역을 완전히 정복해서 영토를 크게 넓혔어요. 특히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기도 했어요. 이때가 백제가 고구려를 압도하던 시기예요. 근초고왕은 중국 및 외와도 활발하게 교류했어요. 외에 칠지도를 하사한 것으로 유명해요. 칠지도는 7개의 가지가 달린 특이한 모양의 칼인데 지금도 일본에 남아있어요. 또 박사 고흥에게 석이라는 역사책을 편찬하게 했어요. 이것이 백제 최초의 역사서예요. 근초고왕 시기의 백제는 황해를 장악하고 해상 무역을 주도하는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윤지충과 신해박해 조선 후기 윤지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윤지충은 조선 후기에 천주교를 믿었던 인물이에요. 그는 전라도 진산에 살았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윤지충은 천주교 신앙에 따라 조상의 신주를 불태우고 유교식 제사를 거부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유교식 조문을 받지 않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렀죠. 이 사건이 바로 1791년에 일어난 신해박해의 시작이에요. 윤지충과 그의 외종사촌 권상현은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어요. 천주교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처형당했어요. 이 사건을 진산사건이라고도 불러요. 신해박해는 정조 제위 시기에 일어났는데 정조는 1776년에 즉위해서 1800년까지 제위했어요. 신해박해 이후에도 조선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었어요. 1801년에는 순조 즉위 직후 신유박해가 일어났고 1839년에는 기해박해, 1866년에는 병인박해가 일어났어요. 특히 병인박해 때는 프랑스 선교사들과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되었어요. 향교 조선 향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향교는 조선시대에 지방에 세워진 국립교육기관이에요. 고려시대에도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 전국적으로 본격 설치되었어요. 조선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유학을 가르칠 기관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부, 목, 군, 현마다 하나씩 향교를 설립했어요. 향교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공간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대성전이고 또 하나는 명륜당이에요. 대성전은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명륜당은 학생들이 유교 경전을 배우는 강의 공간이에요. 명륜이라는 말은 인간의 윤리를 밝힌다는 뜻이에요. 향교에는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라는 교관을 파견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교수는 큰 고을에, 훈도는 작은 고을에 파견되었어요. 학생 정원도 고을의 크기에 따라 달랐는데 큰 고을은 90명, 중간 고을은 50명, 작은 고을은 30명 정도였어요. 향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양인 이상의 신분이었어요. 양반 자제뿐 아니라 평민의 자제도 입학이 가능했어요. 다만 천민은 입학할 수 없었어요. 향교 학생들은 속과인 생원치나 짐사시에 응시할 자격을 얻을 수 있었어요. 참고로 조선 후기에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대폭 철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서원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서원은 사립교육기관이었고 향교는 국립교육기관이라 철폐 대상이 아니었어요. 서원과 향교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해두세요.
고려 태조 왕건의 정책. 고려 정기.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왕건은 918년에 고려를 세운 인물이에요. 원래 그는 궁예 밑에서 장군으로 활동했는데 궁예가 점점 포악해지자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새 나라를 세우게 되었어요. 왕건은 나라를 세운 후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935년에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스스로 나라를 바치면서 신라를 흡수했고 936년에는 후백제를 무너뜨려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했어요. 왕건은 호족들의 힘이 강했던 시대에 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쳤어요. 먼저 결혼 정책을 통해 각 지역 호족의 딸들과 혼인하여 유대를 강화했어요. 그래서 왕건에게는 무려 29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해요. 또한 기인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는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머물게 하여 일종의 인질모 삼은 것이에요. 이와 함께 사심관 제도도 실시했어요. 중앙에서 벼슬하는 관리에게 자기 출신 지역의 사심관이라는 직책을 주어 그 지역을 감독하게 한 거예요. 왕건은 후대 왕들을 위해 훈요 10조라는 유훈도 남겼어요. 불교를 숭상하고 서경을 준시하며 차현 이남 지역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원산 총파업. 근대 일제강점기. 원산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원산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부산,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개항한 항구 도시입니다. 동해안에 위치한 원산은 일제강점기에 공업도시로 성장했어요. 특히 1929년에 원산에서 아주 큰 노동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원산 총파업이에요. 당시 영국계 라이징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어요.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고 원산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 약 4개월간 지속된 대규모 총파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원산 총파업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쟁의로 기록되어 있어요. 노동자들의 단결력과 투쟁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었죠. 비록 일제의 탄압으로 파업은 실패로 끝났지만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 조선 정기.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되면서 가족 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었고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냈어요. 사위가 결혼 후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흔했고 여성이 이혼하거나 재혼하는 것도 비교적 자유로웠답니다. 자녀를 호적에 기록할 때도 태어난 순서대로 적었기 때문에 딸이 먼저 태어나면 딸이 앞에 적혔어요.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면서 부계 중심의 가족 질서가 자리 잡았어요. 큰아들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장자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게 되었고 족보도 부계 중심으로 편찬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양자를 들여서라도 제사를 이어가려고 했답니다. 이렇게 조선 전기와 후기의 가족 제도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크게 달라졌어요. 비변사. 조선 후기. 비변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변사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군사 회의기구예요. 원래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구였어요. 처음에는 여진족이나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 문제만 논의했죠.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두 번의 큰 전쟁을 겪으면서 비변사의 역할이 크게 달라졌어요. 전쟁 중에는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중요한 일들을 빠르게 결정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비변사가 국방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로 성장했어요. 문제는 비변사가 너무 강해지면서 원래 국정을 담당하던 의정부와 실무를 맡던 육조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의정부와 육조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비변사에는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는데
이렇게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왕권도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나중에 흥선 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시켰답니다. 발해 선왕. 남북국 발해. 발해 선왕에 대해 알아볼게요. 발해 선왕은 발해의 제10대 왕이에요. 선왕은 발해의 영토를 크게 넓히고 오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체계를 완비했어요. 이 시기 발해는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번영하였습니다. 해동성국이란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문왕은 선왕 이전에 발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왕으로 중경에서 상경 용천부로 수도를 옮기고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며 삼성 육부의 통치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고려 수도 개경의 문화유산. 고려. 고려의 수도 개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개경은 지금의 북한 개성 지역으로 고려가 918년에 건국된 후 약 500년간 수도로 삼았던 곳이에요. 개경은 송악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송악산은 개경의 진산으로 도시의 북쪽을 감싸고 있었죠. 고려시대에 개경에는 만월대라는 궁궐이 있었어요. 만월대는 고려 왕들이 살던 궁궐터인데 지금은 터만 남아있어요. 개경에는 성균관도 있었어요. 성균관은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유학을 가르치던 곳이에요. 또 선주교라는 다리도 유명해요. 선주교는 고려 말 정몽주가 이방원의 무리에게 살해당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다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죠. 이렇게 개경에는 고려의 역사가 담긴 중요한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한편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으로는 현화사 7층 석탑이 있어요. 이 탑은 개경 근처에 세워진 것으로 고려 초기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발해. 남북국 시대 발해.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세워진 나라예요. 698년에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처음에는 진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713년에 당나라로부터 발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답니다.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고려국왕이라고 칭하기도 했고 무덤 양식도 고구려의 것을 이어받았어요. 특히 정해공주 무덤을 보면 모조림 천장 구조의 굴식 돌방 무덤인데 이것은 고구려 무덤의 특징이에요. 발해는 자주적인 나라였어요. 왕을 황상이라고 부르는 칭호를 사용했고 이난이나 대흔 같은 독자적인 연호도 썼어요. 연호란 그 나라만의 고유한 연대표기법인데 이것을 쓴다는 건 독립국가라는 뜻이에요. 정치제도를 보면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명칭은 독자적으로 바꿔서 사용했어요.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였어요. 발해의 수도는 여러 번 옮겨졌는데 결국 상경 용천부에 정착했어요. 발해는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번성했지만 926년에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말았어요. 대한민국의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회의 개최. 현대 1990년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진출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UN 가입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한민국은 1991년에 UN에 가입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여러 번 가입을 시도했지만 냉전 시대에는 소련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어요. 그런데 1991년에 냉전이 끝나가면서 드디어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UN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예요. 다음으로 OECD 가입을 살펴볼게요.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약자인데요. 선진국들의 경제협력을 위한 모임이에요. 대한민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했어요.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 알아볼게요. G20는 세계 주요 20개국이 모여서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에요. 2010년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열린 최초의 G20 정상회의였고 신흥국 중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것이기도 해요. 정리하면 UN 가입이 1991년, OECD 가입이 1996년, G20 서울 정상회의가 2010년이에요.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UN 가입, OECD 가입, G20 정상회의 순서가 되는 거죠. 단원 김홍도의 작품 세계. 조선 후기. 단원 김홍도는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 시대에 활동한 화가예요. 그는 도화서 화원 출신으로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김홍도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선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그린 풍속화예요. 씨름하는 모습, 서당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대장간에서 일하는 장인들, 빨래하는 여인들 같은 평범한 백성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어요. 그의 풍속화는 당시 조선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도 해요. 김홍도는 풍속화뿐만 아니라 산수화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어요. 그가 그린 산수화는 조선의 실제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진경산수화 전통을 이어받았어요. 또한 신선도와 같은 도석 인물화도 잘 그렸고 동물 그림에서도 탁월한 솜씨를 발휘했어요. 김홍도의 호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흔히 단원 김홍도라고 불러요. 그의 대표작으로는 씨름도, 서당도, 무동도, 행려풍속도 등이 있어요. 김홍도와 함께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로는 신윤복이 있는데 신윤복은 양반과 기녀의 모습을 주로 그렸다면 김홍도는 서민들의 생활상을 주로 그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신민회. 근대 대한제국. 신민회는 1907년에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등이 비밀리에 만든 항일단체예요. 대한제국 시기에 일제의 감시를 피해 비밀 결사로 활동했어요. 신민회의 목표는 국권을 회복하고 공화정 체제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생각이었는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을 꿈꿨던 거예요. 신민회는 실력 양성 운동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우고 정주에는 오산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길러냈어요. 또 자기 항아리 회사와 태극서관이라는 출판사도 운영하면서 경제적 자립과 민족 계몽에 힘썼어요. 태극서관에서는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책들을 많이 펴냈어요. 그런데 1911년에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신민회는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일제는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는 거짓 혐의를 씌워서 신민회 회원들을 대거 체포했어요. 이 사건으로 신민회는 사실상 해체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신민회 출신 인사들은 나중에 만주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1930년대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 근대 일제강점기. 1930년대 무장 독립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20년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이후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독립군들은 만주 지역에서 재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활발한 무장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시기 대표적인 독립군 부대가 바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에요.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이 이끌었어요. 지청천 장군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뛰어난 군사 지휘관이었는데 1930년대 초반에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어요. 특히 대전자령 전투는 한국 독립군의 대표적인 승리로 기억됩니다.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이끌었어요. 양세봉 장군은 남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이 두 부대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만주 지역에서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펼쳤다는 점이에요.
당시 일본은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침략했기 때문에 한국 독립군과 중국군은 공동의 적인 일본에 맞서 함께 싸웠어요.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고려 중방, 고려 중기. 중방은 고려시대 무신들의 회의기구예요. 원래는 2군 6기의 장군들이 모여서 군사 문제를 논의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무신정변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어요. 1170년 정중부, 이의방 등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잡으면서 중방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무신 집권기에 중방은 단순한 군사회의 기구를 넘어서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최고 권력기관이 되었어요. 의종과 명종 시기를 거치면서 중방의 권한은 더욱 강해졌고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폐지되지 않았어요. 다만 최충원이 집권한 이후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최충원은 자신의 사병 조직인 도방을 만들고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중방은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는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나게 되었어요. 교정도감이 최씨 정권의 실질적인 권력기관이 된 거예요. 이모군란, 근대 개항기. 이모군란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모군란은 1882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조선 후기 고종 때 구식군은끼리 일으킨 군사 반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조선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만들었어요. 별기군은 일본식으로 훈련받고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반면 구식군인들은 차별을 당했어요. 심지어 밀린 월급을 겨우 받았는데 그마저도 모래가 섞인 쌀이었습니다. 분노한 구식군인들은 들고 일어났어요. 그들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별기군 훈련을 담당하던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를 죽였습니다. 또 민씨 정권의 고위 관리들도 공격했어요. 혼란 속에서 명성황후는 궁궐을 빠져나와 충주 장어원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흥선대원군이 잠시 다시 정권을 잡았어요. 하지만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 개입하면서 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되었습니다. 이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본격적으로 심해졌어요. 조선은 청과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맺게 되었고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 내륙까지 들어와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현대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 대해 알아볼게요. 김영삼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에요.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 출신이 아닌 문민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의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불러요. 김영삼 정부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융실명제예요. 1993년 8월에 전격적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거래를 할 때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한 제도예요. 이전에는 가명이나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서 부정부패와 검은 돈이 많았거든요. 금융실명제를 통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했어요. 또한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6년에 우리나라는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어요. OECD는 선진국들의 경제협력기구로 가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에는 외환위기가 닥쳐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 외에도 김영삼 정부는 하나회 척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등을 추진했고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어요.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의 시대별 정리. 현대 1990년대.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시대별로 살펴볼게요.
먼저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방송이 처음 시작되었어요. 1961년에 KBS TV가 개국하면서 본격적인 텔레비전 시대가 열렸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집에서 뉴스와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1970년대에는 유신 체제 아래서 장발 단속이 이루어졌어요. 당시 정부는 사회 풍기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남성의 긴 머리카락을 단속했답니다. 경찰이 거리에서 머리카락 길이를 재고 기준을 넘으면 강제로 잘라버리기도 했어요. 19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이 활발했고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어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인 1997년에 외환 위기가 찾아왔어요.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늘어났죠. 이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 빚을 갚자는 금 모으기 운동을 펼쳤어요. 전국에서 약 350만 명이 참여해서 금 227톤을 모았답니다. 2000년대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어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면서 전국이 붉은 악마 응원으로 들끓었죠. 그리고 고속철도 KTX는 2004년에 개통되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 만에 갈 수 있게 되면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답니다. 김종서와 육진 개척. 조선 정기. 김종서는 조선 정기의 문신이자 무장이요. 세종대왕 시절에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로 활약했는데 함길도는 지금의 함경도 지역을 말해요. 당시 이 지역은 여진족의 침입이 잦았거든요. 김종서는 이곳에서 두만강 일대에 육진을 개척하는 큰 공을 세웠어요. 육진이란 종성, 온성, 회령, 경원, 경흥, 부령 등 6개의 군사 거점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조선의 북방 영토를 확장하고 국경을 안정시켰어요. 김종서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문종 때는 고려사 전료 편찬을 총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좌의정이 되어 어린 왕을 보필했는데 수양대군이 일으킨 개유정난 때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어요. 야연사준도라는 그림이 전해지는데 이 그림에는 김종서가 함길도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연애를 계속했다는 일화가 담겨 있어요. 신라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 통일신라 중기. 신라 신문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신문왕은 통일신라 시대의 왕으로 아버지 문무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어요. 즉위 초기에 김흠돌의 난이라는 반란이 일어났는데 신문왕은 이를 진압하면서 왕권에 반대하는 귀족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신문왕은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답니다. 신문왕이 추진한 대표적인 개혁으로는 노급 폐지가 있어요. 노급은 귀족들이 일정 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면서 세금과 노동력을 거둘 수 있는 권리였는데 이것을 없앰으로써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어요. 대신 관료들에게는 관료전을 지급했어요. 또한 지방 행정 조직을 구주 5소경 체제로 정비했어요.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5개의 소경을 설치해서 지방 통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죠. 중앙군과 지방군도 새롭게 정비해서 군사력도 강화했어요.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해서 유학교육을 실시한 것도 신문왕 때의 중요한 업적이에요. 이렇게 신문왕은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하며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답니다. 정월 대보름 세시 풍속. 고려 조선.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한 해 중 첫 번째로 뜨는 보름달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새해 첫 보름달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월 대보름에는 다양한 세시 풍속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먼저 오곡밥을 먹는 풍습이 있어요. 오곡밥은 쌀, 보리, 조, 수수, 콩 등 5가지 곡식으로 지은 밥인데 한 해 동안 오곡이 풍성하게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부럼깨기라는 풍습도 있어요. 아침에 호두, 잣,
밤, 땅콩 같은 딱딱한 견과류를 이로 깨물면서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기를 빌었어요. 또 달집 태우기라는 행사도 빠질 수 없어요. 지피나 나뭇가지로 커다란 달집을 만들어 불을 붙이고 그 불꽃이 높이 타오르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어요. 쥐불놀이도 정월 대보름의 대표적인 풍속이에요.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불을 놓아 해충의 알과 잡초를 태우는 것인데 쥐를 쫓고 해충을 없애서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반면 창포물에 머리 감기는 정월 대보름이 아니라 단오의 풍속이에요.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이날 여인들이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윤기 나고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생긴 풍습이에요. 변환의 특징과 생활 모습. 원삼국 사만. 변환에 대해 알아볼게요. 변환은 사만 중 하나로 한반도 남부 낙동강 하류 지역에 있었어요. 사만은 마한, 진한, 변한 세 지역을 말하는데 변환은 그 중에서 가장 동남쪽에 위치했어요. 변환은 나중에 가야로 발전하게 되는 지역이에요. 변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철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단순히 자기들만 쓴 게 아니라 낭낭과 외에 수출까지 했어요. 철이 화폐처럼 사용될 정도로 중요했다고 해요. 변한 사람들은 철자 모양의 움집에서 살았어요. 땅을 파서 만든 움집인데 위에서 보면 네모난 모양의 출입구가 튀어나와서 철자처럼 보여요. 변환에서는 특산물로 단궁이라는 짧은 활, 과하마라는 작은 말, 그리고 반어피라는 물고기 가죽 등을 생산했어요. 이런 특산물들은 중국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했어요. 참고로 서욱제는 고구려의 혼인 풍습이고 영고는 부여의 제천 행사예요. 동해에는 음락간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면 벌을 주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삼진날과 세시 풍속. 조선. 삼진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삼진날은 음력 3월 3일을 말해요. 한자로는 중3일이라고 쓰는데 3이 2번 겹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이날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라고 해서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여겼어요. 사람들은 이날 들에 나가서 푸른 새싹을 밟으며 봄을 즐겼는데 이것을 답청이라고 불렀어요. 답청은 푸른 풀을 밟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진날을 답청절이라고도 해요. 이날에는 진달래꽃을 따서 찹쌀 반죽에 부쳐 지진 화전을 먹었어요. 또 찹쌀가루에 쑥을 넣어 만든 쑥떡도 먹었고요. 아이들은 노란 나비를 날리며 놀기도 하고 활쏘기를 하면서 봄을 만끽했어요.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의 연소답청이라는 그림에도 이런 삼진날 풍경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계절마다 다양한 세시 풍속이 있었어요. 음력 7월 7일 칠석에는 견호와 직녀가 만난다는 전설이 있고 동지에는 팥죽을 먹었어요. 한식에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하고 단오에는 그네뛰기와 씨름 같은 민속놀이를 즐겼어요. 류성룡. 조선 중기. 류성룡에 대해 알아볼게요. 류성룡은 조선시대 선조 때 활동한 문신이에요. 그는 퇴계 유황의 제자로 성리학을 깊이 공부했어요. 류성룡이 가장 빛을 발한 시기는 바로 임진왜란 때예요.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류성룡은 영의정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특히 그는 이순신을 청거해서 수군을 맡겼고 권율도 추천했어요.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큰 활약을 했는지 생각하면 류성룡의 안목이 정말 대단했던 거예요. 또한 류성룡은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했어요.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진 군사훈련기관인데 포수와 살수, 사수를 양성해서 조선의 군사력을 크게 키웠어요. 전쟁이 끝난 뒤 류성룡은 징비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징비란 지난 잘못을 경계하고 반성한다는 뜻이에요. 이 책에는 임진왜란의 원인과 전쟁 과정, 그리고 교훈이 담겨 있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록이에요. 류성룡을 기리는 서원이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이에요.
병산서원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건축물로 유명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어요. 5.18 민주화 운동. 현대 1980년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일어났어요. 당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광주 시민들이 이에 맞서 저항한 거예요.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어요.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해서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계엄군에 의해 진압당했어요. 이 운동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5.18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노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있는데, 이 노래는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희생된 윤상원과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웅 결혼식에서 처음 불렸어요. 지금도 5.18 기념식에서 불리고 있고 전 세계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노래가 되었어요. 좌우합작운동. 현대 광복 이후.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미국과 소련의 군정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이때 남한에서는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었는데,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 정부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좌우 합작 운동이에요. 1946년에 중도 좌파의 여운형과 중도 우파의 김규식이 중심이 되어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했어요. 이들은 좌익과 우익이 서로 양보하면서 통일된 임시정부를 만들자고 주장했어요. 그해 10월에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토지개혁, 친일파 처리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좌우합작운동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극좌파인 조선공산당과 극우파인 한국민주당 모두 이 운동에 반대했거든요. 게다가 미군정도 처음에는 지원하는 듯 했지만 점차 줄여나갔어요. 결국 1947년에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좌우합작운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좌우합작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분단을 막고 통일정부를 세우려 했던 소중한 노력이었어요.